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아메리카로 간 바이킹 3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린란드 이주민 에이리크의 아들 레이프가 나무가 많이 난다는 땅을 우연히 가봤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벌목 등을 위해 과감하게 그쪽으로 항해를 떠나고 결국 나무가 많은 땅 마크란드와 포도의 땅 혹은 풀, 초원의 땅 밀란드를 발견하죠. 근데 1960년에 바이킹 유적지가 발견된 뉴펀들랜드 섬이 레이프가 갔던 빌란드 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바이킹이 서기 1000년경에 북아메리카에 왔다는 것만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렇게 여기 온 바이킹들이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른바 빌란드 사가라는 것은 소개해드린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와 그린란드 사가 두 개를 합쳐서 통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빌란드 사가라는 건 없고 이 두 개를 묶어서 통칭한 거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 두 개가 빌란드 발견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판이합니다. 제가 2편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주로 그린란드 사가였어요. 근데 보통은 이 빌란드 관련해서는 뭐 다른 태양 말고 빌란드 관련해서는 그린란드 사가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서술의 개연성이라든가. 하여튼 레이프가 여길 발견하고 포도? 목재 등 대박을 쳐서 그린란드로 돌아오니까 그린란드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없는 나무나 과일 이런 걸 들고 오니까 이건 이 당시에 그 레이프의 그 인기 폭발은 그린란드에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박이라는 게 보면 한번 터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게 되거든요. 작년이었나요? 비트코인이 대박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가자 이러면서 몰려들었죠. 이건 10세기, 11세기 사람들도 다를 게 없어서 이 레이프가 미지의 항해를 통해 대박을 거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21세기 한국인이 가자 비트코인 이랬던 것처럼 이 그린란드에서 빌란드 열풍이 붑니다. 해서 레이프 말고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빌란드로의 길을 떠나게 돼요. 일단 제일 먼저 빌란드로 나서는 게 붉은 에이리크의 다른 자식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주 2세대들의 얘기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 이 형제 중에 이 토르발드가 제일 형인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동생도 갔는데 나라고 질 수 있나 이래가지고 자신도 떠납니다. 떠날 때 자기도 자존심이 있었는지 레이프한테 지기 싫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레이프야, 아무래도 네가 탐험하고 온 것은 내가 볼 땐 조금 적게 탐사를 하고 온 것 같구나. 더 넓게 탐사하면 네가 이번에 가지고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을 터. 이렇게 딱 폼을 잡으면서 자기도 이제 떠납니다. 빌란드로. 근데 여기서부터 마냥 좋을 것 같았던 이 빌란드 항해가 수많은 이변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일단 토르발드는 동생 레이프한테 듣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그걸 이제 정보를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계획을 짜고 자기도 이제 30명의 선원을 모읍니다. 그때 출발을 하죠. 빌란드로. 근데 이제 당시 그가 출발했던 빌란드가 꼭 뉴펀들랜드 섬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여하튼 숲과 연어와 포도가 있다는 그곳으로 갑니다. 일단 가는 것까지는 잘 가요. 그래서 일단 그냥 무난한 항해였다 이렇게 사가에 나옵니다. 해서 이제 도착을 해요. 여기 어디쯤에. 그래서 한동안 또 잘 지냅니다. 거기서 즐거운 겨울을 지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과거 레이프가 했던 항해 프로세스가 일종의 패턴이 된 거죠. 겨울 되기 전에 그린란드에서 출발해서 겨울은 따뜻한 빌란드에서 나고 거기서 나무, 과일 이런 거 따다가 다시 봄이 되면 그린란드로 되돌아와서 그걸 이제 유용하게 팔거나 이러는 그야말로 꿀 빠는 프로세스 대꿀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르발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낼 때는 강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본인 자신이 오기 전에 동생한테 했던 호언대로 레이프한테 들었던 영역보다 더 깊숙한 곳으로 탐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 사가의 묘사 한번 보시죠. 몇몇 선원들이 좁고 얕은 물도 갈 수 있는 긴 보트를 만들어서 서쪽 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만나게 된 나무가 우거진 새로운 땅들은 그들에겐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많은 섬들과 얕은 물들이 그들 앞에 계속 나타났다. 그러나 그 섬들에서는 짐승이나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무 이외의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하지 못한 토르발드는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기도 했지만 배를 수리해가면서 계속 동쪽 해안을 따라 탐사를 해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해안의 가장 끝에 땅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해안을 따라서 계속 또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안 돼서 다시 나와서 동쪽 해안을 따라서 또 새로운 이동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만약 여기였다면 처음에 1차 칸대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안을 따라서 갔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안을 따라서 갔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방향인지는 사실 정확히 이 사가의 묘사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하튼 계속 보시죠. 그 해안의 끝의 땅에 다다라 토르발드와 일행은 그곳에 배를 대고 상륙을 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오른 토르발드는 일행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름다운 땅, 나는 드디어 내가 살고 싶은 땅을 찾았다. 당당한 선언. 그런데 이 직후에 바로 이변이 발생합니다. 언덕 위에 올라 감격에 젖어 있던 일행들. 근데 이때 언덕 아래 백사장에서 이 바이킹 무리를 올려다보는 일련의 사람들과 조우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죠.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정막이 흘렀던 양측. 근데 숫자상으로는 바이킹들이 더 많았어요. 그 원주민들은 채 10명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르발드와 바이킹들은 공격을 하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 원주민들은 일부는 저항하고 일부는 도주를 했는데 토르발드도 잽싸게 자기 패를 둘로 나누어서 전투조, 추격조 이렇게 전투와 추격을 한 끝에 한 명은 놓치고 총 8명을 죽이는 소전투 승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원주민 도주자가 도주하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마도 이 조우했던 이들의 집단 거주지로 판단되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토르발드 일행이 막 왁자지껄하면서 갑자기 그네들이 거주지에 들이닥치니까 당연히 거기서 뭐 편안하게 낮잠 자고 휴식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뭔 일이야 이러면서 다 깨고 일어나. 야, 다 깨워, 비상이다, 큰일 났다, 무기 들고 나와라 이러면서 그들도 그들 거주지에서 이제 뛰쳐나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때 뭐 말이 통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말로 꺼져 라고 해도 뭐 말을 알아들어야 꺼지지. 그러니까 이제 꺼지라니까 안 꺼지고 바이킹들이 보아하니 우리 부족도 저놈들이 와서 죽인 것 같고 해서 바로 여기서 2차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엔 바이킹들이 원주민 본거지를 건든 거니까 말하자면 벌집을 건드린 셈이 된 거죠. 본거지에 비치된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뛰쳐나오는 원주민들에 대해 뭐 무기도 무기고 일단 숫자로 중과 부족 당연히 우아하고 밀려나오는 그 원주민들에게 여기서 이제 그 토르발드 일행이 패퇴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원주민들이 급기야 활을 바이킹들에게 쏘게 됩니다. 사가에서는 이 원주민들을 스크렐링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원주민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스크렐링기들이 쏜 화살에 이 토르발드가 맞습니다. 맞으면서도 겨우겨우 도주는 뿌리치고 일단 배까지 와요. 해서 배에 탑니다. 근데 이 스크렐링기들이 자기네들도 자기 배를 끌고 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그 해상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항해하면 바이킹, 히텐드런 전술의 원조들 아닙니까? 결국 그 배로 이 스크렐링기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안전한 지역까지는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제 그 토르발드가 입은 부상이었죠. 헐레벌떡 도주하느라고 당연히 치료, 지압 이런 거 제대로 됐을 리 없고 결국 그의 상처는 더 벌어지고 맙니다. 일단 안전한 데로 온 토르발드는 어디 다들 괜찮은가?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으면서도 부하들 상태를 먼저 챙기는 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죠.
다들 괜찮다는 동료들의 말을 들은 토르발드는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 아래 옆구리와 배를 관통했군. 이 화살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이건 치명상이야. 그리곤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토르발드는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게 되죠. 눈물을 훔치는 동료들을 향해 토르발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너희들은 이곳을 더 멀리 뜨도록 해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평소 둘러던 그 망토, 그걸 나에게 좀 다오. 해서 평소 토르발드가 입던 그 망토로 피를 흘리는 토르발드를 동료들이 감싸주게 되죠. 자신이 생의 끝으로 다가감을 느끼게 된 토르발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이곳, 이 아름다운 땅, 여기를 보는 순간 나는 여기에 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하도록 해줘. 이에 마지막으로 동료들은 배를 근처 땅에 정박을 시키고 비록 잠깐이나마 새롭게 발견한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토르발드를 그 땅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작별을 고하죠. 남은 선원들은 탐사를 해왔던 길을 거꾸로 거슬러 가서 그 원래 도착했던 레이프의 빌란드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포도와 나무를 벌목하고 그린란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레이프 등 동생들에게 그들의 형이 영웅이었음을 전하게 되죠. 엄청난 가슴 아픈 소식이었지만 이 항해를 통해서 역시 또 이 항해 타는 상당히 가치 높은 물자를 또 그린란드로 가져오게 됩니다. 해서 그 영웅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더들의 빌란드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더 불타오르게 되죠. 개 중에서 특히 더 불타올랐던 게 바로 이 삼남 토르스테인입니다. 이 동생은 형님에 대해 내가 다시 그 땅으로 가서 형님의 시신을 되찾아오겠다. 그리고 형님의 못다 이룬 수건, 못다한 걸 내가 대신 이루고야 말겠어.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도 배와 선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의 여인이 이 스토리에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구드리드 비드포를라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인 얘기를 여기서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전체 빌란드 사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성이 2명이 있는데 이게 이 에이리크의 딸 프레위디스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구드리드거든요. 이 구드리드도 동상도 있는 실존 인물이죠, 당연히. 이 여인이 에이리크 집안 그리고 이어지는 빌란드 항해에서 상당한 스토리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은 진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이 프레위디스도 그렇고 이 구드리드라는 여인, 이 여인 역시 대부분 그린란더들이 그러하듯 아이슬란드 출신입니다. 거기 농장에서 일하던 집안 출신인데 상당히 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이슬란드 있을 때부터 결혼하자고 들이대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때부터 에이나르라는 남자가 이 구드리드에게 청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구드리드가 거부를 합니다. 거부의 사유는 에이나르가 노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해요. 구드리드가. 그 이후에 이 구드리드하고 아빠가 토르벼룬이란 사람인데 이 부녀가 그린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올 때 상황이 상당히 만신창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한 30명 정도가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절반 정도가 오는 길에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대고생 끝에 와서 그쪽에 자리 잡고 있는 에이리크 가문 지역에 합류하죠. 근데 여기서 붉은 에이리크 사가하고 그린란더 사가 내용이 좀 다른데 그린란더 사가에는 구드리드가 에이리크 쪽에 합류하는 과정이 좀 더 극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구드리드 일행이 바다 건너 오다가 배가 난파를 해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망가지고 표류를 하는데 이때 무너져가던 구드리드 일행의 배를 우연히 이 레이프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절반이 세상을 뜬 나머지 15명 정도의 일행을 레이프가 구조하죠.
그리고 그린란드의 에이리크 가문 지역으로 오게 된 구드리드였던 거죠. 해서 이 군집촌에서 이 구드리드가 이제 와가지고 한동안 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묘한 일화가 하나 더 사가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군집촌에서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일종의 잔치 같은 걸 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마셔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잔치집에 웬 예언자 여성, 즉 무녀가 쑥 들어옵니다. 토르뷰르그라는 무녀인데 이 무녀가 이제 와서 다들 여기를 보시오 하더니 거기서 막 신비한 마술의 의식을 쫙 펼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그 무녀 예언자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죠. 해서 사람들이 진지한 자세로 그 의식을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근데 이 무녀가 갑자기 의식 중에 중간에 눈을 딱 뜨고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의식엔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묻죠. 예언자님,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에 무녀는 답합니다. 나 혼자서는 지금 좀 부족한 듯 하군. 나를 따라 주술을 외워줄 여인이 한 명 더 필요하네. 누구 나와 함께 이 주문가를 같이 불러줄 여인 없겠는가? 근데 이걸 하려면 이제 그 주문가 그 노래를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선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가르쳐줘서 하려니 이걸 어느 세월에 가르쳐주고 해. 그래서 이제 난감했는데 이때 구드리드가 그 주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오 구드리드 그럼 부탁 좀 하겠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구드리드가 거부를 해요. 제가 비록 어릴 때 아이슬란드에서부터 그 노래를 들어 잘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의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함께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이에 무녀가 구드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마음은 잘 알겠네. 하지만 자네가 여기서 우리들을 위해 그 노래를 불러준다면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큰 힘과 행운을 가져올 수 있을 걸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막 설득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구드리가 계속 거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탁에 응답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언자님. 그럼 함께 하시지요. 잘 생각했네. 해서 그 무녀하고 구드리드하고 듀엣으로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마법의 주문가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구드리드가 굉장히 잘 불렀다고 그래요. 아주 뭐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화는 나중에 구드리드가 이 그 그린란더 집단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나 결과적으로. 근데 올 때는 뭐 완전히 그 일행도 반이나 잃고 난파돼서 거의 뭐 반 그지꼴로 온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집단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나 구드리드가 그 힌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즉 상당히 그 독특한 능력과 재기, 두뇌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주술의식 등으로 이 집단 내에서 영향력을 높인 구드리드는 결국 바로 이 그린란드 내에서 리딩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이리크 집안의 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형의 못다 이룬 꿈 이루고자 하는 그 토르스테인 에이릭손하고 구드리드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작은 사회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주류 비주류가 있을 텐데 난파선 몰고 온 거지꼴 상황에서 특유의 독특한 능력으로 단숨에 주류 클럽으로 훅 들어오게 된 구드리드였던 거죠. 그리고 결혼 후에 이 토르스테인은 그 형님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그 빌란드로의 항해, 여기에 이제 그 자기가 모은 25명의 선원들과 함께 이 아내 구드리드도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여성이지만 나도 바이킹이다. 바이킹 배 같이 타고 그 거친 항해를 같이 떠났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린란드 사가의 내용이고 붉은 사가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토르스테인이 빌란드 갔다가 돌아와서 구드리드하고 결혼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근데 이 그 그린란더 사가를 계속 살펴보면 여하튼 이제 그 토르스테인이 빌란드 항해를 이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 빌란드 항해에서 그가 세웠던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필 그때 가는 바다가 너무 거칠었고 그래서 끝내 형의 시신이 묻힌 그곳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그린란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아니 뭐 실패했으면 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항해라는 게 그냥 계속 주구장창 가될 수가 없는 게 막대한 사실 비용이 들거든요. 개인 차원에서. 그래서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게 되면 뭐 포도든 목재든 돈 될 만한 걸 뽑아 와야지만 본전치기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면 뭐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니까 또 계속 주구장창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뭐 결혼해서 가정도 생겼고 뭐 토르스테인도 생계를 꾸려야 할 거 아닙니까? 뭐 꿈만 찾고 살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일단은 빈란드에 대한 꿈을 잠시 접고 그 농장 같은 걸 하나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들이 있다고 일단은 삽니다. 꿈은 잠시 뒤로 미룬다. 그러나 언젠간 가리라. 근데 이 이후에 또다시 이 에이리크 집안에 불운이 닥치게 됩니다. 그 토르스테인 그 옆에서 이제 이웃 그 해서 같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그 이웃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웃집 남자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전염병에 걸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웃 남자가 토르스테인에게 연락을 해와가지고 이 세상을 뜨게 된 자기 부인 그 장례하고 뭐 시신 수습 그리고 관을 뭐 묘지에 묻는 이런 작업을 좀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혼자 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토르스테인이 이 요청에 응해서 그 일을 하러 옆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구드리드가 여보 거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 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 강력하게 만류를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토르스테인이 안 돼, 난 가야만 해 이러면서 그 와이프의 만류를 끝끝내 뿌리치고 글로 가요. 그러니까 이웃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어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였는데 해서 가가지고 뭐 시신 수습하고 관에 담아주고 땅에 묻고 이런 작업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구드리드가 무녀 일도 했어서 감이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그 집에 가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이 토르스테인도 그 이웃집의 그 부인하고 똑같은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염된 거죠. 아니면 원래 병에 걸렸었는데 장례하고 와서 더 심해졌다 뭐 이런 판본도 있는데 근데 그 걸린 병이 이제 낫질 않게 되는 거죠. 계속 이 토르스테인 점점 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결국 세상과의 작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형의 수건을 풀려 했지만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뜻이 꺾이게 되는 토르스테인. 세상을 이제 떠나가는 이 토르스테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부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드리드, 구드리드 어디에 있어? 하지만 누운 토르스테인에 대해 멀찍이 떨어져 있던 구드리드는 3번이나 남편이 자신을 불렀지만 거기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병 자체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간절하게 부르니까 이 구드리드가 당시 그 옆에 와 있던 그 자기도 전염병의 그 부인을 잃었던 그 옆집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이제 옆에 와 있었는데 그 남자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저렇게 간절히 저를 찾는데 대답을 할까요? 근데 이 옆집 남자가 대답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하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의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뭐 병이 옮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애타게 부인을 찾았지만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에 실패한 이 토르스테인은 결국 그렇게 세상을 뜨고 맙니다. 형을 다시 만나겠다는 그의 꿈도 그렇게 사그라지고 만 거죠. 해서 이제 임종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 옆집 남자와 구드리드가 토르스테인 근처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찰나에 임종한 줄 알았던 토르스테인이 갑자기 다시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구드리드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자신이 구드리드에게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구드리드, 이제부터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어.
당신은 이 이후 한 아이슬란드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될 거요. 그리고 그와 함께 참으로 오랜 기간 지내게 되면서 여러 자손들을 남기고 그리고 참으로 넓고도 많은 곳을 그와 함께 다니게 될 거요. 그리고 그 긴 여행 끝에 구드리드 너는 뭐뭐뭐가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뭐뭐뭐가 뭔지는 이후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토르스테인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뜨고 구드리드는 남은 재산을 그 옆집 남자에게 매각하여 넘기고 다시 레이프 에이릭손이 있는 에이리크가의 본거지 브레타 헐리드 대략 여기거든요. 그 일로 다시 와서 레이프한테 합류를 합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구드리드가 뭐가 대단한 역할이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토르스테인이 마지막에 한 예언 중에 구드리드가 아이슬란드 남자와 재혼을 하고 그와 함께 넓고도 많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 토르스테인 사후 구드리드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로 넘어온 또 한 명의 남자, 바로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린 만화 빈란드 사가의 주인공 그 실제 모델 토르핀 카를 셰프니입니다. 나중에 구드리드가 아이슬란드로 넘어온 이 토르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토르핀이 빈란드로 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구드리드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4편에서 마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4편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요. 그러니까 영상이 짧아져서 아쉽다. 다시 1시간으로 가라. 혹은 일주일에 2번 올려달라. 길게 자주 이 요청 못 들어드리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 길게 해달라는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요청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길면 보기 불편하다, 짜증난다, 줄여라, 3줄로 요약해라 이런 요구가 인터넷상에서 일반적이지 오히려 반대로 길게 해달라 이런 요청은 아주 특이하신 것이고 그건 이제 그만큼 그분들께서 제 영상을 좋게 봐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요청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육체적으로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활인이니까 먹고 살려면 지금 하고 있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노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그걸 하고 난 이후에 뭐 잠을 줄이거나 짜투리 시간으로 겨우겨우 만드는 거고요. 영상 만드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30분 늘리기 위해선 영상을 30분만 더 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5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보통 한 3, 4시간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편집하고 뭐 하고. 제가 인터넷 BJ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인터넷 BJ 하면 뭐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것 같잖아요. 무슨 연봉이 1억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근데 그건 잘 나가시는 분들 얘기고 저 같은 쩌리 BJ는 제 주변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이 인터넷 이거 해서 얼마 버는지를 알죠. 그래서 늘 다들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야, 너 고작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 짓 하고 있냐. 차라리 어디 가서 그 시간에 아무 알바나 뛰어라. 어제도 이런 조롱을 받고 왔어요. 아는 형님한테. 근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금전적 이유로만 따지면 제가 이걸 하는 건 세상 바보짓이죠. 정말 그 형 말대로 아무 알바라도 뛰는 게 시간 대비 월등하게 낫죠. 뻘짓거리라고 조롱당할만 하죠. 그렇게 제가 생업, 노동, 새벽에 나가서 밤까지 하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안 벌면 저와 제 가족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 노동자이신 모든 분들, 사실 대한민국 국민 제일 많은 분들이 노동자죠. 하루 종일 하는 노동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쉽지가 않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몸 상태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안 좋더라고요. 목도 자주 잠기고
코맹맹이 소리 나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도 뭐 무지하게 먹었는데 저 자식은 목소리가 왜 이래 막 짜증나 막 이러면서. 예전엔 잠자야 할 시간에 못 자고 이걸 하니까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그래서 다들 당장 때려치라고 합니다. 나이 처먹고 뭔 뻘짓거리냐? 네가 애냐? 일단 시댁 없는 짓 하고 있게. 근데 제가 혼자 고집 부리면서 하죠. 제가 이걸 왜 하냐? 지인들에게는 비웃음을, 온라인에서는 악플을 당하면서 당연히 희망을 보고 하는 거죠. 사람이 밥만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희망도 있어야 사니. 이런 희망이라도 없으면 제 삶이 너무 막막하니까 한 줄기 끈이라도 붙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평생을 쩌리로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회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터넷 방송 세계에서도 전 제 실제 제가 살아온 삶처럼 쩌리 BJ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지속하는 이유는 하나죠. 언젠간 쩌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걸 붙잡기 위해. 하지만 사람이 살려면 역시 반대로 희망만 아니라 밥도 필요하기에 제가 여기에 올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쩌리 BJ 상황에서는 제가 올인을 한다면 그걸 하는 순간 저와 제 가족은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모든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저의 무능 때문입니다. 제가 유능한 잘 나가는 BJ였으면 일주일 1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일주일 2개가 문제겠습니까? 전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길게 자주 해달라고 해주시는 것이고 그걸 제가 알기에 더 죄송한 겁니다. 정말로 저의 무능함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